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었고 나는 조급한 마음에 그녀를 덥석 안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굳어졌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키스가 계속되자 점점 눈을 감고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오가며 우리는 오랫동안 키스를 나누었고 나는 어느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누나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지만 천천히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 집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고향에 남으면 내 인생은 변화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군 입대 전까지 내 생활이라고는 어릴 때부터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뭐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삶이었어요. 부모님은 이혼했고 엄마는 여동생을 데리고 떠났고 집에는 아버지와 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아치 같은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고등학교 성적은 형편없었고 자연스레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군대를 택했죠. 군 생활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눈치도 빠르고 말빨도 좀 통했으니까요. 다만 군부대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어서 여자라고는 그림자도 구경하기 힘들었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2년 넘게 그렇게 여자 맛을 보지 못하고 지냈으니까요. 휴가를 나와도 마땅히 만날 사람도 없고 동네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부르면 40, 50대의 이모님들이 오시는데 아무리 굶었다고 해도 그건 도저히 맛보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집 대신 서울을 택했습니다. 딱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가진 돈이 거의 없다 보니 처음에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는 인력사무소에 가서 막노동을 뛰고 건설 현장 청소하는 일, 철거 현장, 물류회사, 무거운 짐 나르기, 식당, 서빙 등 몸쓰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어요. 몸뚱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시원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방도 알아봤지만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또 지하로 들어가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가장 싼 옥탑방을 찾았고 방을 보러 갔는데 왠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그 방은 작은 원룸 형태의 화장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었고 옥상이라 약간의 야외 공간도 있었거든요. 이전 세입자가 놓고 간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저녁엔 거기 앉아 바람을 쐴 수 있었죠. 고시원에선 상상도 못할 여유였으니까요. 당시에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일당이 높은 건설 현장 일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철근도 하고 목수 보조도 하고 청소나 자빌 등 하루하루 고되지만 꾸준히 일하고 나면 오후나 해질 무렵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하면 빠른 저녁을 먹고 옥탑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태우는 게 그날의 낙이었어요. 몸은 노곤해지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내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옆 건물 옥상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흔한 빨래인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고 조금 과감한 속옷까지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레 시선이 갔죠. 2년 넘게 여자 기운을 못 느끼고 살았으니 더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는 집이지 궁금해하며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데 그 집 옥상 문이 열리더니 어떤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대충 봤을 때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인데 짧지 않은 파마머리를 하고 키는 170 정도로 훤칠했고 화장을 꽤 공들인 듯 얼굴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연륜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다만 짐작컨대 가슴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대신 길고 날씬한 다리가 꽤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그냥 그런 옷차림이나 분위기, 담배 피우는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섹시해 보였어요. 당시 나는 옥탑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녀는 옥상 난간 가까이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줌마가 내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기에 그냥 담배를 피우는 모습만 힐끔힐끔 봤죠. 담배를 들었다 뗐다 하는 입술 모양부터 은은하게 퍼지는 연기까지 어딘가 여유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한순간 넋이 나갔어요. 하지만 담배를 다 피우고 그 아줌마가 빨래를 거두려다 고개를 돌리면서 마침내 우리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식겁해서 나는 황급히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고 그녀도 빤히 쳐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빨래 몇 개를 더 거둔 뒤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나와 그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그냥 옆 건물에 멋스러운 아줌마가 사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특별히 더 말을 건넬 용기도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여성이라고는 없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그날 옥탑방에 누워서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그날 좀 많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울렸는지 분명하고 단정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고 어느새 낯설지만 새로운 기운으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옥탑방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시원했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번 돈은 적었지만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 옥상에 나타난 그 아줌마를 처음으로 본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옥탑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또 그녀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막연한 설렘이 생겼거든요. 나는 매일 저녁 옥탑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건너편 옥탑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여성이라곤 전역한 뒤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자연스레 그런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매일 이른 시간에 집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퇴근하고 나면 그녀는 아직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어느 때에는 매우 늦게 귀가하는 모습이었죠. 밤 10시나 돼서야 불이 켜질 때도 있었고 가끔은 아예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보통 9시쯤이면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 그 시간에는 그녀가 아직 귀가 전인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왠지 모르게 허탈감이 밀려오기도 했죠. 오늘은 혹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 그날은 이상하게 낮 기온도 상당히 올라가고 습도까지 껑충 뛰어 현장에서 일하는 내내 땀범벅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싶었는데 봄을 막 지나치고 초여름 비슷하게 더운 느낌이 들었달까요. 어쨌든 기진맥진한 상태로 퇴근해 집에 와서는 씻고 나서 옥탑에 앉아 시원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아직 축축한 머릿결을 수건에 감은 채 옥탑방 문을 열고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담배 한 대를 입에 문 뒤 라이터를 켜려 하는데 지하 한 구석에 또다시 그녀의 빨래가 꽤나 화려한 모습으로 걸려있는 게 보이더군요. 과감한 컬러의 속옷이며 얇고 시스루 느낌의 상의 같은 것도 몇 벌 있었는데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저 아줌마가 저기 있나 싶어서 조금 더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변을 살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옥탑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내 시선과 다시 한번 딱 마주쳤어요. 이전에도 눈인사를 몇 번 나눈 사이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먼저 목소리를 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답해줬고 살짝 손까지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 인사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서울에 와서 특히 이 옥탑방에 들어와 지낸 뒤로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군가와 짧은 대화라도 나누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나보다 훨씬 연상, 그것도 뭔가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라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다 마른 빨래를 몇 점 걷어들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담배를 물고 나왔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쪽을 흘끔흘끔 의식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 역시 초면에 다가오기엔 살짝 머뭇거리는 기색이 보였어요. 나도 괜히 말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그녀가 먼저 한 걸음 옥탑 끝으로 다가와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혼자 사는 거예요? 목소리가 꽤나 따뜻하고 다정했는데
살짝 궁금증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번쩍 일어나 네, 혼자 살아요. 저 올해 22살이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사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더군요. 그녀는 나를 한번 훑어보듯 보더니 어머, 아직 정말 어리네. 고향은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내가 유명한 인접 도시를 얘기하자 아, 거기면 알죠. 그래도 서울까지 꽤 멀리 왔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찰나 그녀가 먼저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줬습니다. 나는 네, 간단히 먹긴 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나름대로 내 상황을 줄줄이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별로 대단한 인생사가 아니라 부끄럽긴 했지만 의외로 그녀는 흥미롭게 들어주더군요. 고향에서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은 진학 못하고 곧바로 군대를 갔다가 전역 후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옥탑방으로 왔다는 얘기였죠.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벌어먹고 있고 딱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등 원래 성격상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남에게 털어놓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녀와 말이 오가면서 속 얘기까지 술술 나오더군요. 그녀도 본인의 간단한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일이 바빠서 밤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올 때가 많다고 했어요. 오늘은 급한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했으며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가 말한 늦게 오는 평일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다음날부터 3일 정도는 밤 9시나 10시에야 옥탑 쪽 불이 켜지는 게 보이더군요. 나는 이미 자려 누웠거나 혹은 옥탑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곧 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러다 가끔 그녀와 어쩌다 마주치는 날에는 이전보다 약간 더 길게 안부를 묻거나 그녀가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투덜거리면 내가 정말 힘드시겠네요 하며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조금씩 말이 늘어났습니다. 바쁘다 보니 밥도 제때 못 먹고 스트레스가 심해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함께였죠. 나는 그녀가 꽤 세련되게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피곤함이 살짝 깔린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쉴 여유도 없었는지 가느다란 팔에는 근육이 살짝 드러나기도 했고 흰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었는데 옷이 여기저기해진 부분이 있어 생활감이 물씬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특유의 섹시함이라고 해야 할지 중년 여성이 풍길 수 있는 느낌이랄까. 그때 처음으로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까운걸?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는 계기는 사소한 데서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일이 없어서 늦게 일어났고 마침 분리수거 쓰레기를 옮기고 있었는데 옆 건물 대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그녀와 딱 맞닥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로 끝났을 텐데 그녀가 손에 무거워 보이는 자료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마침 손이 하나 남아있으니 큰 망설임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가방을 들어다 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팀장과 트러블도 있었고 야근이 일상이라 체력이 달리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푸념이나 하고 민망하다며 쑥스러워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아니에요. 누나 아니, 저기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힘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라고 머쓱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때 그녀가 쿡 웃으며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요. 나이 차가 좀 있긴 해도 뭐 어때요 했는데 그 순간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녀를 마음속으로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부르는 건 쑥스러워서 잘 안 했지만요. 어쨌든 그런 소소한 교류가 쌓이다 보니 옥탑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화가 조금씩 더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날씨 이야기, 때로는 서로의 일 이야기, 또는 TV에 나오는 뉴스에 대한 가벼운 토크 등이었죠. 어느 날은 내가 막노동을 하다 다쳐서 손에 밴드를 붙이고 왔는데 그녀가 제일 먼저 어머, 손이 왜 그래? 다친 거야? 라고 걱정해줬을 때 왠지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며 기분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엄청난 사건이라 할 만한 건 없었어요. 다만 내가 밖에서 담배를 피울 때나 퇴근 후 옥탑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 그녀가 집에 돌아와서 담배를 피우러 나올 때면 자연스레 시선이 오가고 한두 마디 주고받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나 오늘 늦었네요 하고 물으면 그녀가 야근하고 왔지 뭐. 이제 씻고 잠깐 나올 건데 너는 안 잘 거야? 라고 되물어 오기도 했죠. 그러면 나는 조금만 더 있다 자려고요 하며 그 시간이 괜히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말 이틀 중 하루가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건설 현장 일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서 걱정이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쉬는 김에 집 정리도 좀 하고 다음 주 준비도 하자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전날 밤, 그녀가 내일 비 온다는데 너도 일 못해? 하고 먼저 물어보더군요. 내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비 많이 온다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아주 살짝 망설이더니 그럼 낮에 혹시 시간 나면 나랑 같이 장 좀 보러 갈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장 보러 간다는 게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해도 나로서는 그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바로 좋죠. 근데 제가 괜찮을까요? 혹시 집 나르는 거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죠. 그녀는 고마워. 혼자 가면 좀 힘든데 남자 손이 있으면 훨씬 낫지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비 내리는 창문 밖을 보니 가랑비 정도였어요. 오전이 되자 빗줄기가 조금 굵어지긴 했는데 밖에 못 나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옥탑 문을 열자 그녀도 딱 맞춰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자연스레 가요? 하고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접이식 우산과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같이 가요라는 말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마트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버스 안이 조금 한산했어요. 좌석이 널널해서 우리 둘은 나란히 앉아 밖을 내다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그녀를 향해 느끼는 편안함과 묘한 설렘이 섞여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도 어릴 때는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지 너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남 일 같지 않더라라며 본인의 20대 초반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순간들을 듣고 있자니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죠. 마트에 도착해서는 신선 코너부터 이것저것 장을 보고 다녔어요. 그녀가 이건 세일 중이니까 사두면 좋겠다라며 과일, 채소, 계란 같은 것을 카트에 담을 때 나도 옆에서 이거 드세요?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같은 식으로 거들었습니다. 장본 물건이 제법 무거워지자 역시나 남자 손의 역할이 빛을 발휘하더군요. 묵직한 물건들은 내가 들어주고 가벼운 봉투만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계산을 마친 뒤에는 식사라도 같이 할까 싶어 마트 안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분식을 먹기로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는 서로 사소한 호구두사를 조금 더 나눴어요. 그녀는 내게 너는 꿈이 뭐야? 라며 물었고 나는 머뭇거리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기술을 배울까도 고민 중이긴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럼 건설 쪽 기능공 자격증 같은 건 어때? 요즘은 배관, 전기, 용접 같은 기술직이 돈도 제법 벌고 나중에 크게 써먹을 수도 있잖아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의외로 구체적이어서 내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찾아봐야겠네요 라고 하니 그녀도 뿌듯해하며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 나는 그녀가 단순히 옆집 아줌마 그 이상의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연령대나 생활 패턴이 달라도 여러 이야기를 하며 조금씩 통하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날 같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한 건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나오려는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 정도였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 제법 굵은 빗줄기가 몰아치더군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우산을 쓰고도 잘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서로의 옷이 끝부분부터 이미 축축해져 있었죠.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옥탑방까지는 300m 남짓. 안 그래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각각 2개씩 들고 있어 서둘러 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최대한 앞으로 기울여도 바람이 옆으로 불어대니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녀와 나란히 걷는 사이 어깨나 팔이 스치는 순간마다 왠지 모르게 묘한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빗줄기가 짙어질수록 그녀의 얇은 상의가 점점 몸에 달라붙기 시작했고 마침내 집 앞에 가까워졌을 때는 어느새 그녀의 검은색 속옷이 살짝 비칠 정도가 되었죠. 시선은 자연히 그쪽으로 쏠렸지만 나는 눈치를 채지 못한 척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레 비에 젖은 옷가지를 한 번씩 털고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옥탑방 문턱에 거의 다다르자 그녀가 오늘 정말 고마워. 덕분에 잘 다녀왔어. 혼자였으면 이거 들고 힘들 뻔했어라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춰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면 옥탑에서 소주라도 한잔 할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안에서는 한껏 기대감이 샘솟았어요. 네, 좋아요. 라고 얼른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럼 저녁 7시쯤? 하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종일 막노동하느라 지쳤을 시각이지만 그날만큼은 피곤함도 있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일단 그녀의 장바구니를 집 앞까지 올려다 주고 저도 옷 갈아입고 좀 쉬었다가 올게요라고 말한 뒤 내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흙먼지, 빗물, 땀이 뒤섞여 온몸이 축축하고 끈적했기에 제일 먼저 샤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좁디 좁은 옥탑 화장실이었지만 따뜻한 물을 틀자 오늘 하루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뭘 입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괜히 깔끔해 보이려고 양호한 면티와 바지를 꺼내 입고 머리를 대충 말린 뒤 침대에 잠시 누웠습니다. 곧 7시가 되겠지 하는 기대와 함께 그동안 겪었던 서울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시계를 보니 7시를 조금 넘겼길래 나는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소주 한두 병 정도는 쟁여놓고 있었기에 빈손으로 가긴 또 뭐해서 그걸 챙겨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문 앞에 서서 노크를 2번 했더니 안에서 그녀가 문 열려 있어 들어와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가장 먼저 풍기는 건 맛있는 음식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작은 테이블을 펴놓고 뭔가를 지글지글 굽고 있었고 이미 상위에는 몇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더군요. 먼저 왔네요? 지금 두부 굽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라며 뒤돌아보는데 방 안에서 보는 그녀의 모습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었는지 가벼운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였거든요. 소주 사왔는데 괜찮죠? 하고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반가워하며 아, 잘했어요. 집에 조금 남아있긴 했는데 부족할지도 몰라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쓱 주방에서 손을 닦고 나와 나를 테이블 앞에 앉게 했죠. 작은 식탁인지라 앉으면 둘이 딱 마주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생선구이, 겉절이, 그리고 그녀가 지금 막 구운 두부까지 그야말로 혼자 살면선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집밥 같은 메뉴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군침이 돌았지만 괜히 예의를 차리느라 먼저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그냥 대충 만든 건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라고 대답했지만 냄새만으로도 이미 기대감을 한껏 키우기에 충분했죠. 먼저 하나씩 맛보세요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장 익숙한 메뉴인 김치찌개를 한 입 떠서 먹었는데 그 순간 진짜 폭발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도는 말 그대로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의 정석이랄까요? 진짜 맛있어요. 하며 눈을 반짝이자 그녀는 정말 다행이다.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싶었는데라고 웃었습니다. 그 웃는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어릴 때 집을 나가신 뒤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순간 울컥하면서 가슴속에 맺힌 그리움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어 젓가락을 더 먹는 동안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러다가 결국 목소리가 갈라지며 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음식 먹어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뭔가 눈치챈 듯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가 봐요. 혼자 지내면 아무래도 마음껏 요리하기 어렵잖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괜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혼한 부모, 집을 나간 엄마,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배고팠던 기억들, 그리고 군대에서조차 맛볼 수 없었던 집밥에 대한 그리움 말이에요. 분위기가 약간 숙연해지려던 찰나 그녀가 자연스럽게 술병을 꺼내어자 우선 한잔해요. 오늘 많이 고생했으니 소주 한 잔은 괜찮잖아요?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잔을 기울여 내 잔부터 가득 채워 주었고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좋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건배를 하며 서로의 잔을 부딪힐 때 묘하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나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고 음식도 제법 입에 맞게 들어가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연스레 엄마 없이 자란 서러움, 고향에서 방황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지 등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죠. 그러자 그녀도 조심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결혼을 했었어. 꽤 어릴 때. 그런데 남편이랑은 결국 이혼했지. 내 잘못이라기보단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랑도 떨어지게 됐어. 나는 순간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있다고요? 하고 되물으니 그녀가 살짝 눈동자를 내리깔며 둘이나 있어. 근데 남편이 데리고 해외로 갔어. 차마 내가 뺏어올 형편도 아니었고 아이들이 유학이라는 명목하에 해외로 가게 됐거든. 결국 나는 서울에 남았고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랑은 잘 연락하시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가끔 영상통화 정도,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어서 내가 또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야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면 괜히 내 아이들 생각이 나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더라고. 물론 너는 어른이지만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아이들도 지금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나 싶어서였어요. 나는 쑥스럽고도 애틋한 마음에 사실 저도 엄마가 일찍 집 나가셔서 이렇게 요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괜히 엄마 생각나고 그러네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내 말을 듣더니 눈가에 물기가 고이는 듯 살짝 허리를 펴고 다시 수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냥 이런 서러운 얘기 좀 털어놓자. 또 언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조용히 잔을 들어 그녀와 다시 건배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니 그녀는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거나 중간중간 혼자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너 같은 동생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다. 가끔 문득 내가 옥탑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내 마음도 편해져. 라고 말할 땐 진심이 느껴져서 괜히 내 가슴도 두근거렸죠. 나는 그저 저야말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누나 같으신 분을 만나서 든든해요라고 답했는데 그녀가 누나? 아, 그렇게 불러줘도 돼. 근데 좀 민망한 애라며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소주 2병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술 더 깔까? 하고 묻자 나도 그녀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고 술도 아직 더 마시고 싶어서 네, 조금 더 하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더 가져왔고 우리는 그 2병이 다 비어갈 때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긋한 목소리, 부드럽게 웃는 얼굴, 그리고 때때로 깊어진 눈빛까지. 이런 감정을 처음부터 의식했던 건 아니었지만 점점 그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시간을 내지는 못했지만 가끔 한가한 날이면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거 좀 많이 해서 남았어. 너도 집에서 밥 잘 챙겨 먹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나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라며 웃으며 받곤 했죠. 나 역시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전구를 갈아주거나 간단한 집수리를 해주는 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저없이 도왔죠. 누나, 무거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그럴 때마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라며 웃어 보였고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이 맞으면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집밥을 함께 먹을 때면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어 더 특별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은 점점 단순한 친한 누나에 대한 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녀를 더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냥 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던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올라 솔직해질 용기가 생긴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누나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아이, 술 취해서 하는 소리구나.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나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다시 말했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누나랑 지내면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이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녀는 순간 움찔하며 내 손을 바라보더니 살짝 한숨을 내쉬며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나이 차가 얼마인지 알아? 13살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감정 아닌가요? 누나는 제가 싫어요. 아니면 제가 남자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었고 나는 조급한 마음에 그녀를 덥석 안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굳어졌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키스가 계속되자 점점 눈을 감고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오가며 우리는 오랫동안 키스를 나누었고 나는 어느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누나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지만 천천히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폭발하듯 확인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망설임 끝에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녀가 살짝 머뭇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었고 나는 그 순간 그녀를 더 소중히 대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서툰 내가 당황스러워할 때마다 그녀는 은근히 리드를 해주었고 난 그 흐름을 따라가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밤은 길고 뜨겁게 이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확고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인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각자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옥탑방 계약이 남아 있었고 그녀도 직장 문제로 당분간은 이사를 꺼렸으니까요. 하지만 서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과 몸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퇴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내가 그녀의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며 하루를 정리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녀가 내 옥탑방에 와서 조그만 테이블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서로에게 연락하여 위로를 받았고 외로운 순간에는 함께 잠을 청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생활 경험도 훨씬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내 앞날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죠. 특히 용접 기술을 배워보라는 말은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막노동을 하다가도 이렇게만 살다간 몸이 망가지겠다는 불안이 늘 있었거든요. 마침 그녀가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야간반에 등록해봐. 내가 손재주도 있고 꼼꼼한 편이잖아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괜찮아. 사람은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너만의 기술을 갖춰야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열리잖아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자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벌고 야간에는 기술학원에 다니며 용접을 배웠죠. 하루가 너무 길고 몸도 고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니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녀 역시 퇴근 후 늦은 밤에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다칠 건 없었어? 라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주곤 했죠. 어떤 날은 내가 늦은 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운다 하면 다음날 그녀가 반찬을 한가득 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와 온기가 쌓여 나는 더욱 의욕을 갖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국가 기능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건설 현장에서도 용접 업무를 맡아 급여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토록 힘에 부치던 막노동에 비해 수입이 조금이나마 안정되는 걸 보니 그녀가 가장 먼저 기뻐해 주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며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나도 뿌듯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살림을 합칠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나와 그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옥탑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누나도 여기저기 오가는 것보다 편한 곳에서 지내는 게 낫잖아요. 그녀도 한동안 고민하더니 그래, 나도 사실 이사하고 싶었어. 마침 너도 자격증도 땄고 수입도 좀 안정적이니 우리 작은 투룸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동의했습니다. 옥탑방 계약이 끝나기까지 남은 기간을 기다린 뒤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큰 돈이 없으니 화려한 곳보다는 보증금 적고 월세가 부담 없는 소박한 투룸을 찾았죠.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창문으로 해가 잘 들고 구조도 알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 서로의 살림을 꾸려가며 매일 함께 얼굴을 보는 생활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사를 마치던 날에는 그녀와 내가 손을 맞잡고 작은 박수까지 치며 드디어 둘이 함께 사내라고 좋아했습니다. 박스들을 풀어가며 서로의 짐을 정리하는 과정은 꽤나 정신없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달아해진 내 작업복을 그녀가 세탁기에 돌리면서 이제 이건 나한테 맡겨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능숙하게 망치와 드릴을 꺼내 전등을 고치고 가구를 조립하기도 했습니다. 살림을 합친 뒤 우리 사이에는 전보다 더 깊은 안정감이 깃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와 마주보며 잘 잤어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당연해졌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서로의 고단함을 달래주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간단히 밥을 차려 먹는 일상도 즐거워졌죠. 소소한 다툼이 있더라도 같이 사니까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너 아까 왜 그런 말 했어? 하고 그녀가 삐치면 나는 재빨리 장난스러운 포옹으로 풀어버리기도 했고 그녀도 알았어, 알았어라며 싱긋 웃다가 어느새 화가 누그러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같이 살아서 얻는 가장 큰 행복을 실감했습니다. 몸을 기대어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조곤조곤 그날의 일상을 나누다 보면 문득 우리가 함께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혼자 살며 막막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 역시 이제는 나도 외롭지 않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라고 말해줄 때면 내가 여태껏 걸어왔던 힘든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어딘가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지낸 지 딱 6개월 즈음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날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는 약간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리 실력은 형편없는 편이라 직접 레시피를 구상하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건 자신이 없었죠. 대신 밀키트 식재료를 공들여 준비해 조리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최대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냄새가 제법 괜찮았고 거실 테이블에는 작지만 은은한 초를 몇 개 두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 와인까지 사왔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 온 듯한 분위기를 낸다고 할까요? 그녀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기에 나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 저녁 7시 무렵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일부러 아무 일도 아닌 척 오늘 좀 일찍 왔네. 먼저 씻고 와. 밥 차려주게라고 했죠.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지만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해서인지 별다른 의심 없이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른 머릿결로 식탁 의자에 앉은 그녀가 초와 와인을 차린 테이블을 보며 한껏 의아해하더군요.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라는 질문에 나는 수줍게 웃으며 그냥 우리 함께 사는 지 반년 됐잖아. 기념으로 준비해봤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파스타와 고기가 의외로 먹을 만하다며 그녀가 막 괜찮은데 하면서 웃어줬을 때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칠 즈음 드디어 나는 준비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포즈라는 걸 내 손으로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막상 반지를 꺼내려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는 가운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단도직입적으로 내뱉은 순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동안 말이 없길래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고 조마조마했죠. 그러더니 그녀가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 나 이 정도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결혼까지 바라면 너무 욕심 아닌가 싶어서라고 조곤조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나는 그녀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인생에서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어. 당신이 연상인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좋아. 기대도 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과 결혼해서 평생 함께 있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말을 이어가자 결국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를 꼭 끌어안으며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은 뒤 조용히 그래 우리 결혼하자. 고마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줘서라고 답해 주었죠. 온몸이 후련해지는 기쁨과 눈물이 뒤섞여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사나 주변 상황 때문에 거창하게 식을 올리거나 하객을 부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오랜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도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된 지 한참이었죠. 그녀 역시 두 번째 결혼이고 이전 관계에서 겪은 상처가 커서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혼식은 딱 둘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행사처럼 치러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작은 스튜디오를 예약해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와 깔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가 내가 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몰랐네라며 신기해하더군요. 나 역시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뿌듯하고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작은 축하 디너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촛불과 와인을 곁들여 합한주 같은 느낌으로 둘만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서로 실감하며 한층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격한 감정이 서로에게 쏟아졌고 그녀도 마음껏 울면서 나를 끌어안았어요. 아마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벅찬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의 사랑이 한결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그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죠. 처음에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나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가 불러오고 병원 진료 기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차 현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용품을 조금씩 사들이고 조산모 교육도 듣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각오도 확실해졌죠. 출산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분만실 밖에서 대기했는데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예쁜 딸이 태어났고 우리의 딸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에 느낀 벅참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내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아빠가 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한동안 해 오던 일을 관두었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린데 둘 다 바쁘게 뛰어다니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대신 나는 용접 기술에 이어 배관 기술까지 새로 배웠고 업무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도 기술 숙련도가 쌓이니까 자연스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더군요. 팀원들을 이끌며 건설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이 커졌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가 조금 자란 뒤 우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지만 동시에 사모님을 마주보는 순간 다시금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방의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자 그녀의 실루엣이 한층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매끈한 다리, 풍만한 곡선, 그리고 살짝 달아오른 뺨의 열기까지 나를 향해 손을 뻗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그날 완전한 육체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서로를 감싸 안는 팔과 다리가 더없이 밀착되며 귓가에 맴도는 짧은 숨소리가 한층 더 짜릿하게 느껴졌죠. 격렬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함이 묻어나는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순간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나도 응답 대신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십몇 년 전 제가 30대 중반대 일입니다. 그때 제조 공장에서 설계와 디자인을 총괄하는 차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제 삶은 출근부터 퇴근 그리고 주말의 육아까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차 때였죠. 그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났고 큰아이는 초등학생, 작은아이는 유치원생이 되어 어느덧 제법 자라났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가고 정신도 쉴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결혼 생활 9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6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성화에 떠밀리듯 결혼식을 서둘렀습니다. 당시엔 불타오르는 열정도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와 집안일에 무게가 실렸고 자연스럽게 남녀로서의 뜨거움이 잦아들었습니다. 부부관계라 해봐야 한 달에 2번 정도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거의 의무감에 가까운 분위기라 서로 흥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반응도 의욕이 없어 보이고 저 역시 이제는 기대를 아예 내려놓은 상태였죠. 결혼 초에는 서로 시간을 내서라도 뜨겁게 포옹하고 어루만지며 애정 표현을 자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적으로 어색하게 몸을 맞댑니다. 가령 어느 토요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둘만의 시간이 오면 저도 모르게 오늘은 괜찮을까 하며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이따 샤워하고 쉬어라고 말하며 더 묻지 않고 가끔 아내가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신호를 보내면 그제야 옆으로 슬쩍 다가가 보죠. 그렇다 해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는 아이들이 혹시 깨진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침대 매트리스가 살짝만 움직여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몸을 만질 때도 조심스럽게 손길을 건네고 한 번씩 부딪히는 시선 속에 미묘한 망설임이 스칩니다. 아내의 숨소리나 몸짓에서 이전처럼 열정적인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 쪽에서도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다 서로 마음이 맞아 육체적 교감을 시작해도 진행되는 과정이 길지 않습니다.
간신히 분위기를 맞춰 자세를 바꿔봐도 아내는 옅은 신음소리조차 최대한 억누르려 하며 방 문 쪽을 잠깐씩 확인합니다. 아이들이 들어올까봐 또는 혹시라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 몰입하기가 어려워져요. 가끔은 제가 먼저 속삭이듯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아내는 짧게 응 빨리 끝내자, 피곤해 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그 후에는 말 그대로 의무감에 가까운 움직임만 오갈 뿐 예전처럼 서로를 탐닉하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내는 욕실로 곧장 향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며 내일 애들 뭐 먹이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꺼냅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거래처와 미팅을 하면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저녁이면 초조한 마음으로 퇴근하게 되는데 문득 오늘은 아내가 어떤 얼굴로 날 맞아줄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때로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애들이 오늘 유난히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라며 한숨을 쉬고 어떤 날은 당신 늦으면 나 혼자 두에 어떻게 보라고 하고 퉁명스럽게 나오기도 하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정신없는 소란으로 머리가 아찔해지곤 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나면 사실 저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인데 아내가 나도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애들만 봤으니 힘들다며 토로하면 참아야만 하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기보다 나도 힘들다는 걸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말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이죠. 주말이면 아내는 종종 바람 좀 쐬고 올게라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수다 떠는 정도라면 저도 흔쾌히 보내줄 텐데 대개는 술자리가 길어집니다.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요일 밤 퇴근 후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당신이 주말엔 집에 있을 테니까 애들 좀 봐줘. 난 오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거야 라고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고생하고 금요일 밤엔 좀 쉬고 싶었지만 이미 계획이 다 잡힌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 날 아내는 밤 11시가 넘도록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땐 이미 저쪽 분위기가 무르익어 고성이 들리는 바 한가운데였죠. 새벽 2시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피곤했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 의심과 불만이 쌓여가더군요.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원나잇을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었지만 아내의 폰을 보면 전화나 메신저 상대가 낯선 이름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제 앞에서 급히 알림을 꺼버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깊이 파고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들춰서 크게 싸우기라도 하면 그나마 유지되는 이 혼인이 깨질까 두렵기도 했고요. 주말 육아는 생각보다 많은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해서 이것저것 사소한 감정 표현이 늘었고 작은 애는 유치원에 다닌다지만 밥 먹이는 것부터 화장실 데려가는 것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30명 남짓한 작은 제조 공장이지만 저는 설계와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공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표나 부장 대신 제가 현장에 내려가 일일이 살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죠.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필요할 때도 있고 거래처 미팅이 밤늦게 잡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불평 섞인 연락이 오기도 하죠. 오늘도 늦을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하고 말하면 아내는 늘 나 혼자 애 다 봐야 하니까 힘들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합니다. 문제는 저 역시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피로가 쌓여가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는 밀키트 포장과 인스턴트 국, 그리고 장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다리에 매달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숙제 도와줘 라며 부산스럽게 굴고 아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야근을 하고 왔기에 고생했어.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애기들 숙제 너가 좀 봐줘.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였습니다. 그 순간 왈칵 화가 치밀었지만 아이들이 듣고 있을까 참으려 애썼습니다. 바닥 여기저기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 조각들, 닦아지지 않은 싱크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바구니를 보고 있자니 울적함이 몰려왔습니다. 좀 치워놔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한마디 했더니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나도 내 몸 하나 간수하기 벅차. 당신은 회사에서 일만 하면 되지만 난 애들 봐야지 집안일 해야지. 희생이 너무 많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대출 이자에 쓰고 제 용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한때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술자리, 낚시, 야구 같은 취미생활도 거의 포기했죠. 담배도 끊었고 주말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려 최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제 노력을 아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죠. 희생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자기 자신만 힘들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 내가 과연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몇 달 전에는 아이 둘 모두 감기에 걸려 밤새도록 보채던 일이 있었습니다. 큰애는 고열로 끙끙 앓고 작은애는 콧물을 흘리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밤 12시에 소아과 응급실을 찾았는데 아내는 이미 지쳐버려 나도 좀 쉬고 싶어. 내일 당신이 연차 내고 좀 바라며 말하더군요. 저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수 없이 월차를 냈습니다. 아이들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아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저는 진료실 앞에서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물론 아내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도 매일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가사를 돌보니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회사 업무로 지칠 대로 지치고 집에 돌아오면 육아와 집안일 일부를 떠맡아야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내의 외박이나 만취 귀가는 저를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전에 몇 번은 외박 후 돌아온 아내에게 도대체 밤새 어디 있었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친구 집에서 잤다라고 딱 잘라 말하며 제 의심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저로서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주로 이런 지점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내가 여자는 인생 내내 피해자야. 남자를 위해 아이 낳고 남자를 위해 집안일하고 얼마나 희생하냐라고 하면 저는 나도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일한다. 내 삶은 쉬운 줄 알아? 라고 받아치곤 하죠. 서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만 늘어놓다 보니 누구도 먼저 양보하거나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 더 힘든가 경쟁을 벌이는 이상한 결론으로 치달을 때도 있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 가족 사진을 보면 씁쓸해집니다. 결혼 초기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젠 그때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잠깐이나마 기쁨에 젖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육아, 경제적 압박, 개인적 스트레스가 겹치며 부부 사이의 애정과 연대감은 점차 사그라졌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지만 두 아이를 떠올리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더군요. 가끔은 아내가 저를 아직 사랑하는지, 제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애써 마음을 달래며 서로에게 여유를 찾으려 노력해 보지만 아내가 밖에서 술 마시고 밤늦게 만취 상태로 들어오는 일이 반복될 때면 제 속은 또다시 뒤집힙니다.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사소한 문제 하나가
결국 과거의 상처까지 꺼내는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날수록 아빠, 엄마가 자주 다투는 걸 눈치챕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제게 아빠, 엄마랑은 왜 자꾸 싸워? 둘이 안 친해?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럭저럭 일상을 함께 꾸려가고 있지만 아이 눈에는 그렇게 평온해 보이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가고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시댁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이 결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두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우리 둘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저희가 간신히 이 관계를 이어가는 원동력인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힘들어졌는지 솔직히 알고 싶거든요. 어쩌면 육체적 교감 문제도 결국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0명 규모의 제조 공장이라고 해서 가족회사 느낌이 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사무실 직원 중 저와 대리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장님 가족들이더군요. 하다못해 현장 관리자도 사장님의 먼 친척이라고 하니 사내의 도살인 족보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회사에 발을 들였을 때 사장님 친동생부터 사촌 동생, 조카까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거나 현장을 오가는 풍경이 다소 낯설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라 누가 누구 친척인지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서로 가족이면서도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은 듯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사장님 친동생의 등살이 심하다고 불평을 하고 또 누구는 사모님이 회사 돈을 멋대로 쓴다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야 괜히 끼어들어서 말 실수라도 했다가 그 말이 돌아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제가 낭패를 볼 테니 웬만하면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냅니다. 이 회사의 중심에는 당연히 사장님이 있습니다. 60대지만 젊은 시절부터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인지 40대 후반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꽤 정정한 모습입니다. 듣기로는 예전에 한 번 이혼을 겪은 뒤 현재의 사모님과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이 회사 경리 출신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자연산 미인이라는 말이 절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165cm 정도의 키에 눈썹이 짙고 콧대가 높고 입술이 도톰해서 서구적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주변에서 한번 쓱 보기만 해도 시선을 뺏길 정도라 남성 직원들은 일부러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또 몰래 힐끗힐끗 훔쳐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정말 미인이시구나 싶어 가끔 사모님이 사무실에 들를 때면 눈길이 자연스럽게 가곤 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나이 차이는 무려 14살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라더군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사장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모님도 아이 문제에 대해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3, 4살 정도여서 사모님이 자주 회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격리 장부를 챙기러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사모님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왜 저렇게 미인인지 하고 감탄을 하게 되죠. 문제는 가족회사답게 누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금방 사장님 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모님을 두고 험담이라도 하려 하면 그게 언제 어떻게 전해질지 몰라서 다들 은근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가족들끼리도 서로 뒷말이 많아요. 사모님은 회사 돈을 본인 카드값으로 좀 과하게 쓴다더라. 사장님 친동생이 사모님 예쁘다고 지나치게 챙겨줘서 동생 와이프가 질투한다. 사촌동생은 영업 능력은 좋은데 뭐랄까 권력을 즐기는 타입이라서 사모님이 은근히 싫어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수시로 오갑니다.
저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다들 말은 화끈하게 하지만 정작 사모님 앞이나 사장님 앞에선 고분고분하거든요. 회사는 2달에 한 번꼴로 회식을 합니다. 비싼 소고기를 먹는 건 아니고 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집을 자주 가죠. 그래도 공짜 술에 고기를 배꼽 가득 먹을 수 있으니 저는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늘 초반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바쁜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뜨곤 해요. 사장님 따라 사모님이 갈 때도 있고 오늘은 바빠서 못 나온다며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회식 때도 사장님과 사모님이 모두 일찍 자리를 뜨셨습니다. 술이 제법 들어가고 다들 기분 좋게 떠들던 중에 사장님 친동생이 느닷없이 입을 열었죠. 우리 형 젊을 때 워낙 험하게 놀아서 잘 서질 않는데 말이야. 그래도 여자는 엄청 좋아했지.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그는 혀가 꼬인 상태로 그러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대.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가족들도 무슨 말인지 다들 대충 눈치를 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서 우리 형은 예전에 병원도 다녔잖아 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회사에서 오래 지내면서 사장님의 이런저런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와 심장 질환이 있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예전부터 여성 편력이 있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가족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죠. 또 한편으론 사모님이 빚 때문에 사장님과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래 사모님 집안 형편이 갑자기 기울어서 엄청난 채무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재력이 좀 있고 게다가 사모님을 마음에 들어해서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 결혼하자는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가족들 사이에 도는 소문을 종합해보면 그런 배경도 있고 또 아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모님이 생각보다 힘들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밝은 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사모님을 내심 동정하는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외모를 몰래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사장님 친동생, 사촌동생, 조카들까지 모두 사모님이 올 때면 슬쩍슬쩍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가 본 가장 노골적인 사람은 사장님 친동생이었어요. 밖에서는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데 회사에만 오면 괜히 허세를 부리고 사모님 칭찬을 곁다리로 돌려서 하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사람 중 하나는 사장님의 사촌동생이면서 회사의 이사직함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업 능력이 출중해서 실제로 회사 매출을 상당히 끌어올린 장본인이라 사장님이 꽤 신이 많은 편입니다. 사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건 아니어도 업무적으로 종종 의견을 교환하는 걸 보니 서로 예의를 지키는 사이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복잡한 가족회사 환경에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지냅니다. 제겐 그저 이 회사가 다른 곳보다 월급을 더 줘서 또 경력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어서 괜찮아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회사 분위기가 삐걱거리거나 파벌이 나뉘는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모여있는 회사다 보니 어느 한쪽 편에 서기도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한 번씩 진행되는 야유회나 단합대회는 직원 입장에선 꽤 즐거운 행사입니다. 보통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잡아서 펜션이나 민가를 빌리거나 강원도 바닷가로 떠나기도 하죠.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받으며 먹고 마시고 쉬는 시간이니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단정한 출근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모님이 야유회 때는 조금 더 편하고 화사한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바닷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회사를 대표하는 어떤 정숙함과는 살짝 어울리지 않을 법한 밝은 색상의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셨죠. 평소 사무실에서 보던 차분한 이미지와 달리 조금 더 캐주얼하고 경쾌한 분위기였습니다. 소매가 짧아 드러난 팔 라인부터 눈에 띄었고 목선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모님 표정을 보니 괜히 마음이 붕 떠오르더군요. 펜션에 도착해서 다 같이 바비큐를 준비하는 시간, 몇몇은 장을 보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고기를 굽고 채소를 손질했습니다. 사모님은 주로 상차림을 하며 테이블볼을 펴고 접시를 세팅했죠. 그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실 때면 티셔츠 윗자락이 살짝 내려가서 볼륨감 있는 곡선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땀에 살짝 젖어 반짝이는 느낌이랄까. 평소엔 볼 수 없는 장면이라 순간 시선이 저절로 쏠렸죠. 물론 이게 대놓고 쳐다보면 문제가 생길 테니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짝살짝 훔쳐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도 각자 할 일에 분주해서 제 시선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깔끔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 사이로 목덜미가 드러날 때마다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사모님과 제 나이 차가 많지 않습니다. 대리 한 명도 마찬가지여서 셋이 비슷한 세대라는 이유로 종종 일 얘기 외에도 소소한 잡담을 나누곤 합니다. 너무 친한 척하다간 가족회사 특성상 다른 직원들이나 사장님 가족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 항상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모님 쪽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라며 관심을 보이거나 저와 대리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가 있어서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지곤 합니다. 처음엔 그냥 우리 또래라 말이 통하니까 가끔씩 편하게 대화할 수 있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의 밝은 표정이나 말투,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매력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하필 사장님과 같은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죠. 이런 궁금증은 입 밖으로 꺼낼 일이 전혀 없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펜션 야유회 때 노래방 기기가 마련되어 있어 저녁 식사 후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님도 마이크를 잡고는 신나는 댄스곡을 부르면서 리듬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살짝 흔드는 가슴과 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이른바 춤선이 예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근처에서 구경하던 저와 대리는 괜히 의자 뒤에 숨듯 서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와 사모님 춤 잘 추시네 하고 감탄 반 농담 반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마지막 곡을 부르고 내려오는 길에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며 왜 뒤에서 뭐 수군거려요? 하고 장난스럽게 물으시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별거 아니에요. 노래 너무 잘하셔서요라고 얼버무렸죠. 사모님은 웃고 지나갔는데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 사장님은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일어나지 못했고 사모님은 먼저 씻고 나와서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와 대리 그리고 몇몇이 부엌에 모여 간단한 식사를 만들었죠. 사모님이 칼질을 하며 간단히 계란말이랑 햄 구워서 먹을까요? 라고 묻자 제가 네 좋아요. 제가 계란 좀 풀겠습니다라며 옆에 섰습니다. 계란을 깨고 휘젓는 동안 사모님이 곁눈질로 저를 보며 어제 노래는 재밌었어요? 다들 보기만 해서 민망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스트레스 풀렸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잘 부르시던데요. 춤도 잘 추시고라고 응수했는데 사모님이 깔끔하게 묶은 머리 뒤로 웃는 모습이 마주 보이니 괜히 덥지도 않은데 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앞이라 더 후끈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간질간질하더군요. 이렇게 야유회나 회사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저와 사모님 사이엔 어느 정도 편안함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가족회사 특유의 감시의 눈은 여전합니다. 사장님의 친동생이나 사촌동생 등이 사모님 주변을 은근 의식하고 사모님이 저나 대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귀를 쫑긋 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대중 앞에서는 사모님과 불필요한 개인적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순 없겠지만, 만약 사모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여겨주면 어떨까? 하는 비현실적 상상을 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누구나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행동을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사장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회사 내에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거든요. 대신 가끔 꿈처럼 무해한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에선 친절한 미소 한 번에도 마음이 쿵쿵거리는데, 한편으론 이런 감정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못 놓는 모양새죠. 하지만 야유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모님은 총무나 격리 쪽 서류 결제 건으로 주 2, 3일 정도만 출근하시고, 그 외 시간에는 아이 육아나 가정일 때문에 바쁘시죠. 그 와중에 제가 사모님을 직접 마주치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그럴 때조차도 주위 시선 때문에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에 그칩니다. 가을, 회사에서 매년 열리는 야유회 겸 단합대회가 또 한 번 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도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펜션을 빌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늘 그렇듯 직원들은 일도 안 하면서 놀고 바비큐 파티에 숙박까지 공짜로 즐길 수 있으니 나쁠 것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나 역시 일상과 가정에서의 고됨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와는 그때 마침 사소한 말다툼으로 냉전 상태였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시끌벅적한 야유회 장소에 데려가기 부담스러웠거든요. 괜히 현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이 커질 테고, 아내와 갈등이 또 터져나와 서로 불쾌해지면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혼자 참석하기로 결정했죠. 출발 당일, 회사가 빌린 대형 버스는 직원들과 일부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와 간식거리를 나누어 먹는 풍경이 차 안에 가득했죠. 한쪽에선 오늘 족구대회 우승해야지 하고 신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바비큐에 맥주, 노래방 기기까지 완벽하다며 기대를 표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도 속으로는 이틀 동안은 좀 편히 쉬겠다라고 생각하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자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마주친 것은 버스 맨 뒷좌석 부근에 앉아있던 사장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 외모를 상당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희끗희끗해졌지만 염색을 해서 새까맣게 유지하고 있었죠. 옷차림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세련되게 갖춰 입었고, 사모님은 늘 그렇듯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죠. 이윽고 1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펜션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기 맑은 장소였습니다. 여기저기 어울려 떠드는 소리, 짐을 내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어수선하게 이어졌고, 그런 소음 속에서 야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자 직원들은 족구 코트를, 여자 직원들은 배드민턴 코트를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 다들 의외로 승부욕을 불태우더군요. 나도 족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예선까진 잘 풀렸지만 결승에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었지만 땀 흘려 달리고 치고 뛰는 과정 자체가 꽤나 즐거웠죠. 그 후에도 퀴즈 대회, 닭싸움, 줄다리기 같은 단체 게임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신나게 환호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 곁에서 호응을 보내며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저녁 무렵이 되자 본격적인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고, 고기 굽는 연기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잔디밭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술을 드셨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본인 스스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사모님 역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살짝 취기가 오른 그녀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외에서 한바탕 먹고 마신 뒤 사람들은
펜션 실내에 준비된 노래방 기계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는 흥겹게 댄스곡을 부르고 누구는 발라드로 분위기를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사장님이 돌연 자리에 쓰러졌다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술이 과한 탓인가 싶어 급히 달려가 보니 그게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얀 빛으로 질리고 의식도 제대로 없는 듯 보였죠. 사람들은 허둥지둥 119를 불렀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간 사장님은 뇌졸중 판정을 받았고 마비 증세와 언어장애가 함께 찾아와 거동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순식간에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야유회는 바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고 몇몇 사람들은 병원으로 직행해 사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진 뒤 회사 분위기는 빠른 속도로 변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장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장님 뒤에 가려 별로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회의 자리에서나 현장에서도 마치 자신이 사장이라도 된 듯 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부터 능력은 부족한데 가족 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맡은 자재 구매 부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리베이트 의혹까지 소문이 돌았었죠. 반면 영업 담당인 사촌동생은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을 책임지던 인물입니다. 그 역시 사장님 친동생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모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정쩡하게 중립을 지키는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한편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사장님을 간병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제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니 외부 간병인을 구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수발은 가족이 해야 했거든요. 회사 일은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 사장님의 친동생과 사촌동생이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영이 약간씩 뒤틀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나 역시 회사에서 설계와 품질 파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였기에 이런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다만 어느 파벌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 매일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조용히 제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파벌 싸움이 격해지면 내 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정말로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그녀는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평소에 사장님이 건재할 때라면 사모님이 직원을 사적으로 따로 부르는 일이 드물었기에 저로서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사모님은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살짝 피곤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내가 좋아하는 카페라테를 이미 주문해 두었다며 당신이 이거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세심함에 괜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사모님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회사 안에서 친인척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남편이 없으니 그 자리를 탐내거나 뭔가 구조를 바꾸려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대략 알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한층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제 손으로 지키고 싶어요. 결국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무기력한 눈빛과 동시에 번뜩이는 결심이 섞인 표정을 마주하니 나도 모르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가족 싸움에 휘말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모님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마음 한편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미 나는 오래전부터
사모님에게 묘한 호감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장 친동생이나 사촌동생이 회사에서 권력을 함부로 쥐지 못하도록 막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나의 설계 품질 파트 권한을 활용해 사장 친동생의 자재 구매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내부적으로 잘못된 점을 자료화해서 보고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모님은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 2, 3일만 들러서 결제나 장부 확인 정도만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챙기기 위해 출근 시간을 맞추고 주요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사라지니 사장 친동생이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우리 형수가 뭘 안다고? 경리 출신이라 총무는 좀 알지 몰라도 설비나 품질 문제는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 기껏해야 서류나 들여다보는 주제에 경영은 무슨 경영이래? 이런 식의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촌동생 역시 영업으로 바쁘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와드릴게요 하면서도 실제로 큰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았죠. 그러니 사모님은 점점 지쳐갔고 퇴근 후에도 절 자주 불러내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커피숍이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비밀리에 협력한다는 기색이 크게 드러나면 가족회사 특성상 금방 소문이 퍼질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업무 얘기 외에도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 역시 아내와의 갈등,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사모님은 사장님 간병으로 인한 피로와 여러 가족들의 노골적인 견제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이 그냥 술 한잔 하고 싶다며 불쑥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은 아내에게 야근이 길어질 것 같다고 둘러댔고 사모님과 함께 회사 근처의 작은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우리를 알아보는 지인도 없을 듯했습니다. 호프집에 들어서니 사모님은 이미 한 잔씩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어둠이 깔린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회사 문제 이야기가 주가 되었죠. 사장 친동생이 여전히 꼬투리를 잡으려 들고 사모님이 어떤 제안을 내놓으면 에휴, 그거 나중에 생각해봅시다 하며 시간을 끌면서 사내 혼란을 키우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화가 났지만 조금만 더 증거를 모아보자. 리베이트 의혹 부분도 파헤치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하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사모님이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내 손등 위로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날 진심으로 도와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요.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전해주는 미묘한 체온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이 어우러져서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마주보고 있었고 사모님이 살짝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좁은 호프집 테이블 너머로 자주색 조명이 흐릿하게 비치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바깥 분위기를 가리고 있었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머뭇거림 끝에 사모님이 먼저 고개를 숙여 내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대로 둘이 있어도 될까요? 사모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죠. 나는 오늘만은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일말의 망설임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호프집을 나온 뒤 우리는 근처의 조그만 술집을 찾아가 좀 더 조용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안은 밀폐된 작은 공간이어서 서로를 더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노래를 부르자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모님이 그냥 음악 한 곡 듣고 싶다며 MR 반주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은 좁은 소파는 몸이 살짝만 기울어도
서로의 체온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술 기운에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나는 사모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이미 눈은 서로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귤 껍질 한 겹이 벗겨지듯 우리가 지켜왔던 선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나는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모님도 거의 동시에 내 목 뒤로 팔을 둘렀죠. 이어지는 키스는 나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순식간에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짝 맞닿은 입술 사이로 전해지는 떨림, 술 냄새와 향수, 그리고 그동안 품었던 열망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입맞춤만 이어갔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몸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라고 낮게 중얼댔고 나 역시 죄책감이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목선과 부드럽게 이어진 어깨, 품 안으로 스며드는 체온이 그 모든 생각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날 밤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시선이 교차되고 뜨겁게 포옹하고 키스가 점점 깊어지며 서로의 숨소리를 느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내 손은 그녀의 허리와 등 그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사모님도 내 등을 토닥이며 가끔 간절한 숨소리를 흘렸죠. 그로부터 며칠 뒤 사모님이 다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별다른 변명 없이 우리는 아예 인근에 있는 작은 호텔 방을 잡았습니다. 둘 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 회사 근처는 위험하니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을 택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지만 동시에 사모님을 마주보는 순간 다시금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방의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자 그녀의 실루엣이 한층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매끈한 다리, 풍만한 곡선, 그리고 살짝 달아오른 뺨의 열기까지 나를 향해 손을 뻗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그날 완전한 육체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서로를 감싸 안는 팔과 다리가 더없이 밀착되며 귀가에 맴도는 짧은 숨소리가 한층 더 짜릿하게 느껴졌죠. 격렬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함이 묻어나는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순간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나도 응답 대신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밤 사모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혹적인 몸짓과 함께 때로는 서투른 듯 솔직한 표현으로 사랑을 나누려 했죠. 내 몸 어느 부분을 어루만지고 귓가에 숨결을 내쉬며 조금 더 가까이라고 말할 때마다 마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갈증과 본능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신의 욕망과 고독을 나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를 탐했고 처음엔 서툴고 조심스럽던 호흡이 서서히 합을 맞춰가면서 뜨거우면서도 애틋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사모님은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한 느낌 참 오래간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는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왔죠. 아내에게서 못 받은 것을 이곳에서 얻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모님과 내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로 발전한 뒤 회사 안에서의 움직임도 서서히 결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계 품질 파트를 맡으며 확보해둔 문서나 데이터 중에는 사장 친동생이 자재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건 내 업무 영역이 아니니 굳이 손대지 말자며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사모님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매일 영수증, 거래처와의 의심스러운 계약서, 날짜가 맞지 않는 서류들, 이를 하나하나 모아 분석해보니
상당히 구체적인 횡령 혹은 유용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자료를 비밀리에 사모님에게 전달했고 사모님은 다시 회사 법무 담당이나 회계사 쪽 자문을 구해가며 추가 확실한 증거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던 사촌동생도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 편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장 친동생 쪽에 기대봐야 득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사모님이 회사를 정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었겠죠. 아무튼 그가 내부적으로 움직이면서 회사 내 몇몇 핵심 직원들도 사모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사장 친동생은 궁지에 몰렸고 사모님은 리베이트 증거를 무기 삼아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있어선 곤란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가족 회사라 완전히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 퇴직 형식을 취하게 되었죠. 사모님이 일을 처리할 땐 한 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장 친동생이 내쫓기듯 회사를 떠나던 날 그는 사무실 사람들을 향해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물러날 것 같지 않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상 역전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향후 어떤 식으로 다시 회방을 놓을지 모르는 일이니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지만요. 그 시절 저는 사모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달라도 일단 몸과 마음이 맞아버리니 현실적인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잊히곤 했죠. 원래 사모님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집에 가서 사장님을 간병해야 한다며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 주었고 그때마다 우린 뜨겁게 서로를 탐닉했어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욕망이 서로에게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사모님을 도와가며 그녀가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줄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사장의 친동생이 퇴출된 후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았지만 결국 사모님이 회사 내 주요 권한을 차근차근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설계와 품질 쪽 권한을 활용해 세부 자료를 정리해 주거나 인사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그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사모님이 보고 싶어져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오늘은 안 돼요. 곧장 집으로 가봐야 할 일이 있어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망스러운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던 중 평소 잘 안 쓰던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길을 헤매다 보니 차창 밖으로 낯선 모텔 간판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모님이 사장님의 사촌동생과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촌동생이 사모님을 적극 도왔는지, 그리고 왜 때때로 사모님이 제 연락을 피하거나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지를요. 이미 저와 똑같은 목적, 즉 그 또한 육체적 관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곧 스스로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저 역시 가정이 있으면서 사모님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잘못이라는 면에서는 나나 사모님이나 사촌동생이나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로 모든 걸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더 그 회사에 남아서 일했죠. 사모님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며 때때로 부르곤 했고 저도 뭐 손해볼 일은 없으니라는 마음으로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미 환상은 깨졌지만 육체적인 쾌감을 서로 나누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어느새 우린 서로를 일종의 탈출구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모님이 정말 떠나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미 그녀가 사촌동생과도 그런 관계임을 알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죠. 사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럼 더 붙잡을 명분이 없네요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와의 이야기가 미안하면서도 어쩌면 개의치 않는 듯한 미묘한 태도였어요. 저는 그대로 회사를 떠나면서 지인 사장님의 투자를 받아 작은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였지만 그동안 축적해온 설계와 품질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착실히 운영해 나갔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고 사업 자금이나 설비 투자 때문에 빚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점차 자리를 잡아갔죠. 한편 가정은 그 사이 더 나빠졌습니다. 공장 일 때문에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니 아내와의 갈등이 계속 커졌거든요. 사모님과의 일이 들키진 않았지만 이젠 일상적인 말다툼조차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은 2명 모두 초등학생이고 엄마보다는 저와 함께 지내는 쪽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졌거든요. 그동안 공장 운영에 집중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이러니했지만 실제 아이들을 두고 보니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했고 법적으로도 제가 키우는 것이 낫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 문제나 생활 습관 등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내가 일하는 동안 우리라도 도와줄게라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싱글파더 생활을 시작했을 땐 공장 운영과 육아를 동시에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미 사장님 투자로 시작한 작은 공장은 갈수록 공정이 늘어나고 거래처도 점차 확장되던 때였거든요. 작업 현장도 직접 챙겨야 하고 신규 직원 교육도 해야 하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이혼 후 아이들과 떨어져 살 뻔한 상황까지 떠올리니 그 소란스러움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굣길을 지켜봐 주시고 방과 후의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장일로 바쁜 제가 아예 아이들과 교류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덕분에 저녁에는 꼭 시간 내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초창기만큼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빚이 점점 불어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아내와 거의 매일 싸우곤 했죠. 그 탓에 이혼으로까지 이어졌으니 제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력 있는 기술자를 충원하고 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장 설비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이후로도 가끔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긴 합니다만 직접 만나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도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듯했고 양육에 대한 의무감이 낮았는지 주변에서 아이들 좀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핑계를 대곤 했어요. 사실 고정으로 만나는 여자가 생긴 건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한 거래처 행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었는데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에너지가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고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재혼을 고민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분도 이런 점을 존중해주고 있고 저 역시 성급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대신 지금은 일과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